지난번에 이상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만들어 봤는데 사실 요 내용 만들면서 부담스럽기도 한 내용이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을까 하는 생각도 많았었고 제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해서 만든 것이라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얘기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잘 들었고요. 뭐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 했던 게 대부분의 인론제려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완전히 새로 만드신 것 같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시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서 좀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정우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봤답니다. 네, 그 그 뭐, 뭐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런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어떤 궁금증이 생기게 되면 이 영상을 한번 다시 찾아보게 되면 그런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이고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참조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오늘 그 본 동영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영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은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하실 말씀들, 뭐, 요 주제에 한정되지 않고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하셔도 됩니다. 예, 아까 저기 오늘 봤던 영상 중에는 그 다람쥐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좀 뭐랄까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그게 어쨌든 다람쥐가 원래 그 본인의 늘상 하던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스스로 후회하면서 허송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거는 참 평소에 생각 안 했던 바라서 그게 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이노가 했던 책 중에서 자기는 고민을 5분 이상 안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아, 그 진짜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아, 본성이 그러면 본성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게 더 어렵습니다, 주제가. 저도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또, 다람쥐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른 게 이제 고민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이 생기고 하는 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아무리 고민하고 뭐 해봐야 한계성 때문에 또 한 발자국 나가기도 힘든 경우가 있고 해서 어떤 게 답인지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주제라 일단 올려봤는데 요걸 바탕으로 건준 씨나 이 정홍이나 우리 다은이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필요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올려봤습니다. 예, 이정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신 말씀이십니다. 들렸습니까? 아니요, 작아서 잘 안 들렸는데요. 지당하신 말씀이랍니다. 제 큰딸은 지금 대성학원에 가 있어가지고 어, 참여를 못하고 어제 저녁 먹으면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마 정홍이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하여튼 뭐 다음에라도 다시 들어도 되고 좋은 내용 많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부담이 많았던 그 영상이어서 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기 그 지난달에 올라왔던 영상 중에 좀 질문 사항이 있는데 네, 박헌주님이나 우대식님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일단 우대식님은 저기 보고서를 많이 주식 관련 검토 보고서를 많이 작성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혹시 박헌주님도 그런 거 써본 적 있나요?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그 것이죠? 종목에 대한 검토 보고서.
보고서는 따로 작성 안 하고 그냥 계속 혼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종목을 계속 본 거죠. 그냥 추적하고. 제가 여쭤보는 따로, 이유가 네, 적자 생존이라는 그 칼럼 있잖아요. 예, 예. 적자 생존에 보면은 거기에 주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막 이러는 게 나오는데, 왜냐면 그렇게 쓰고 적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보고서를 쓰면서 좋은 점만 막 스스로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그 종목 채택 자체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얘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둘 다 독점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범죄 혐의가 있어라고 그렇게 편향된 생각을 미리 갖고 있으면 무조건 기소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도 그와 같은 확증 편향을 미리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이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았어요? 먼저 우프로님이 아마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이 보고서에 대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고 이게 올라갈 것 같으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기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막 쓰려고 할 때.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차트로 먼저 파악을 많이 해요. 차트로 먼저 파악하고 이게 정말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를 보기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러고 나서 기업 보고서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분명히 안 좋은 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겨내고 차트가 올라갈 거냐, 그게 만약에 눈에 보이면 그때 저는 투자를 합니다. 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을 해보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차트로는 객관적인데 사실 예. 저는 데이터적으로 객관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대식님은 어때요? 자기 주식 분석, 종목 분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투자 안 한 경우도 많나요? 많이 있고요. 이상재님 질문하신 거 정말 날카로우신데, 제가 어떤 주식을 분석을 하게 되면 2달 정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주식을 자꾸 사는 쪽으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임을, 전에 모임도 하고 이런 모임을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그런 합리화를 시키는 제 마음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계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모임 멤버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분명히 어떤 종목을 생각할 때 제 기준이나 제 생각이나 경험에 맞춰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의 제 경험, 과거에 공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종님이 생각하는 현재의 감각과는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종님이나 박건주님이나 저희 딸 같은 요런 좀 세대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요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저기 사실은 사경인 강의를 들을 때도 사경인 그 양반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일주일 이상 공부 안 해본 종목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역으로 이제 좀 전에 적자 생존 그 얘기 들은 때 그거랑 겹치면서 아, 그러면 그래서 사경님도 그렇고 우대식님도 그렇고 박건주님도 그렇고 어느 종목을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 이상을 투자해서 그 종목을 분석을 했다면, 근데 분석을 하는 와중에 이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혹은 내가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 긍정적인 면을 좀 더 과대평가해서
결국은 사게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합리화를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후회하신 적도 많이 있네요. 음,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거는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결국은 또 마인드 컨트롤의 일종이 되겠는데, 그래야 되겠네요. 좀 네. 더 저 스스로 공부도 해보고, 남으로부터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건준 씨는 어땠어요? 그렇게 차트를 오랫동안 쫓아가다가 예, 살짝 의심적인데 산 적은 없었었나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음, 요새는 이제 좀 그런 실수는 좀 덜 하려고. 네네. 좀 이제 말을 좀 추가하자면 여기 실수를 만약에 내가 기업 조사를 하다가 이거 아닌데 괜히 샀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저는 이게 분할 매수인 것 같은데 음, 내 실수를 조금 인정하고 주가가 내려오면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산 가격보다 좀 더 싸졌을 때. 근데 이거를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화면에 대책이라고 나오고 충분히 싸다고 생각되면 좋은 기업을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관점이 이 이상재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분할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방법을? 저는 분할 매수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상태에서 가격을 네, 내 원가를 고정해 놓는 효과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네. 그거 플러스 리스크의 분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제가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네. 됐어요. 만약에 이 분할 매수 방법을 내가 한다. 이상재님이 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A라는 기업에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네, 만약에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정상 가치가 5천 원인데 네, 지금 한 4천 원대에서 머물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움직임을 보다가 4,100원 정도 됐을 때 한번 사고 근데 4,100원 갔다 또 떨어져. 그럼 3,900원 됐으면 그때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격이 내려오면 산다. 계속. 그렇죠. 근데 가격이, 만약에 예, 그게 생각보다 다시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4,500원 뭐 그치요. 그렇게 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때도 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음, 리스크의 분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4,100원이 돼서 샀는데 이게 4,500원까지 갔어요. 근데 네. 4,500원이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고 다시 또 내려와. 4,500원에서 3,900원으로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예, 거예요? 그럼 3,900원에 또 사야겠죠. 4,500원에도 사고 3,900원에도 사고. 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아, 생각했어요. 왜냐면 네. 그 주식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분할 매수를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음, 그렇게 이해했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할 매수의 방법론. 이게 사실 몇 개 있거든요. 분할 매수 방법이. 뭐 나중에 일정, 그것도 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 초기에 우대식 님이 올려줬던 그 동영상 중에 분할 매수에 대한 방법을 한번 설명했던 동영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분할 매수도 그렇고 분할 매도도 그렇고 그 심리를 이용한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이후에도 한 세 번 정도 더 봤는데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다음 모임 때 요 분할 매수에 대해서 건주 씨가 한번 소개를 해볼 수 있을까요? 분할 매수 알겠습니다. 방법을. 알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할 매수를 할 때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일단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중간중간 기업 공시들이 나오는데 기업이 잘 해 나가고 있다 생각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기쁜 마음으로 분할 매수를 합니다. 이상재님 말씀대로 초창기 상승할 때도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상 어떤 주식이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하기 전에 이게 한 번씩은 꼭
하방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딱 떨어질 때, 요때도 되게 그 기쁜 짜릿한. 마음으로 불알 매수를 합니다. 물론 기업이 잘 해 나가고 있다면. 네. 그다음에 저 다음 질문인데요. 그 다음 질문 해도 되죠? 네네. 네. 그, 저, 자이노 보다 보면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인버스니, 뭐, CFD, 풋옵션, 뭐, ELS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책의 어느 부분인가에서 보면은 그, 파생 상품은 전부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한 게 있는데, 네네. 그,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처음에 그 자이노 책을 보면서 CFD, 뭐, 컨트랙 포 디퍼런스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인버스는 주가 지수에 반대해서 투자하는 개념이고 뭐 이런 게 해서 제가 그 인터넷 검색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런 그 파생 상품은 대부분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그럼 궁극적으로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굳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네? 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 지금 그 두 분은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누가 나한테 CFD, ELS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못 합니다. 저는. 예. 알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그 저는 인버스랑 풋옵션에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투자를.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하는 상품인데 아, 이거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돈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건 아예 없어질 수 있다. 돈이. 그런 상품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가 잘하는 거, 편안함을 느끼는 거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특히 국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편하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도 세이노처럼 파생 상품을 쓰레기라고 보는 이유가 이 보험도 예전에 보험에 비해서 지금의 보험들은 계속 조건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기본 상품에서 이 파생 상품들이 계속 개발돼 나온 거는 사행성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주식 투자의 사행성을 계속 증가시켜서 더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은 투자자들에게 더 불리한 상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한테 불리하면 누구한테 유리한 건가요? 이, 아, 물론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제가 이해한 거는 투자자들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파생 상품을 운영하는 증권사한테 유리한 게임인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했었어요. 네. 결코 뭐, 그, 보험도 조건이 계속 악화되듯이 가입자들에게 이거 새로 개발된 상품들도 뭐 사행성을 증가시켜서 투자자들에게 계속 좋지 않은 조건들이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 사실은 파생 상품을 개발한 애들, 금융회사들, 기관들에서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또 일부분은 국가에서도 그 과실을 먹는 것 같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왜 질문을 꼭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네. 정욱이랑 이거 파생상품 공부하다가 ELS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아, 과연 내가 설명한 부분이 맞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략 맞는 것 같네요. 네. 얘기가 제가 질문할 없으면, 거는 끝났습니다. 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상재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는 제가 종목을 분석할 때 보면은 확실히 이 종목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해서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상재님이 어떤 시간을 들이고 애착을 가진 거에 대해서 좀 합리화하는 경향이 부동산에도 있나요? 아,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어느 토지 입찰 들어갔다가
낙찰을 못 받았는데, 네. 사실은 그 경매권에 그 스터디를 하면 주식은 뭐 일주일 이상 공부 안 해본 게 없다 그러는데 경매는 한 달 이상 스터디 안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음, 스터디를 하죠. 계속해서. 그러면은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미래 그림을 그려보고 막 이거 혼자서 막 계산을 해보고 주판을 챙겨보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계산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어야 내가 살 때 합리적이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들어가는데 네. 그거를 막판에 가서 결국 이제 입찰 가격을 써낼 때 아 내가 여태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운데 하고 비싸게 써내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음, 근데 그걸 좀 이게 제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데 막판엔 좀 일부러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을 좀 싸게 써냈거든요. 그래서 계속 네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음, 결과적으로 그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뭐 낙찰 받으려고 하면 비싸게만 쓰면 뭐든지 다 받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뭐하러 경매를 하겠어요. 네네. 아무튼 그 지금 요번 며칠 전부터 제가 영상 그 경매에 대한 거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있어도 스터디를 하면 아 네. 그거를 따야지 안 따면은 이거 엄청 손실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판단을 자꾸 가산점을 주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종목 레포트를 만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을 교환하잖아요. 제가 어떤 종목을 발표를 하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이게 여러분을 설득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질문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체크를 하고 이런 과정인데 나중에 우리 모임에서도 부동산하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제안을 아마 주로 해주실 것 같아요. 이상재님께서 주식하고는 좀 다르게 그 부동산에 대한 제안을 할 사람은 이상재님밖에 없을 것 같는데 당분간 그럼 이상재님께서도 그렇게 좀 저희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짧은 생각이지만 뭐 리스크도 뭐 물어보고 여러 가지 여쭤보면서 저희들이 지식이 좀 많이 상승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좀 네,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이고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주식 관련해 특별한 얘기 없으면 부동산 관련해서 이상재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요? 네, 괜찮은데요. 네. 저기 요번 달에 부동산 관련해서 10분짜리 딱 한 편 하나 올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시작할 때 한 10분 틀고, 네. 그리고 질문 한 10분 주고받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요번 달에 올린 그 영상. 예, 예, 그 며칠 전에 올렸잖아요. 네네. 그거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네. 거기에 대해서 요번에 경공매 초입이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빼고 새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끝내고. 예약을 했는데 이게 스타트가 11시 반부터 시작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네, 부동산은 요번에는 네,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 달로 넘기시죠. 왜냐면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부동산 초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임대차 계획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그 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등기가 사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다음에 음, 등기를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경공매거든요. 그래서 경공매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등기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경공매 이제 시작 초입 단계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네, 네,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경공매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싸게 사기 위한 목적밖에는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살 것 같으면 뭐하러 경공매를 하겠어요. 10,000원짜리를 뭐 한 5,000원이나 6,000원에 사고 싶어서 경공매를 하는 거고, 그만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경공매 공부의 원인입니다. 그냥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네. 그럼 뭐, 이종욱님이나 박건준님 혹시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박헌주님도 예, 없으신가요? 예, 뭐 딱히 있는 경우.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수고 아, 예,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